광장 보겠습니다. 광장은 좀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대한 핵심적으로 핵심을 위주로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광장의 핵심은 요거예요.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 상황을 그려냈다. 왜? 1960년대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6.25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그런 분단된 그런 현실과 남북이 분단된 현실과 남북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이념적으로요, 그렇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대립을 하는 그 상황에서 그런 시대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요, 이 전체 소설에서 보면은 절정 부분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친구들이 학습지를 준비할 때 전체 줄거리를 실어줬는데 선생님이 한 번 더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주인공은 명준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명준은요, 명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버지가 이형도입니다. 이형도. 자, 성을 붙여야 됩니다. 성을 안 붙이면 무례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쵸? 자, 아버지가 이형도인데, 이 아버지가, 이제 원래는 이 명주는 남한의 서울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월북을 하게 됩니다. 북한으로 넘어가서 남한을 향해서 북한으로 오라는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라는 선동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남쪽의 이런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 포착이 돼서 이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월북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그 무서운 고물로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받고 고초를 겪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명준이 생각했을 때 이 남한이라는 공간은요, 남한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없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몹쓸 곳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모두가 잘 살자는 모두가 잘 살고 모두에게 평등한 그런 나라라는 그런 사회라는 사회주의의 희망을 품고 얘도 월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월북을 하게 됐을 때 월북을 하기 직전까지 사귀고 있던 여자가 윤혜입니다. 남한에서 사귀던 여자인데 이제 윤혜네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제 거기가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인천 바닷가에 나갔다가 둥둥둥 떠다니는 어선을 보면서 사실 어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떠올린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단골로 가던 식당 주인한테 이제 배를 통해 가지고 월북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상향을 찾기 위해서 북한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윤혜는 버려두고 갔죠. 그래서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윤혜는 나중에 이 명준의 친구인 태식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자, 이제 명준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요. 북한으로 넘어갔지만은 자기가 이상향이라고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 추구하는 이념은 훌륭해요. 하지만 그 이념이 사람을 위한 이념이 아니라 체제, 그 이념을 위한 이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념이 중시되다 보니까 개인의 권리라던가 행복 같은 것들을 무시당하고 개인이 억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북한 역시 명준이 찾던 이상향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굉장히 이제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아버지가 굉장히 모두가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랑 연결이 되고 그것은 모두가 이 빈부의 격차 없이 전부 다 같이 잘 살자는 아주 이상적인 이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의 삶은 그쵸, 계급 사회죠. 그쵸. 그래서 근데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유산 계급, 재산을 가진 계급들을 부르주아라고 하는데요. 명준의 아버지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옹호하러 갔지만 실제 아버지의 삶은 인민들의 삶이 아니라 부르주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도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농장, 러시아에 있는 조선인 농장, 그러니까 집단 농장, 집단으로 이제 노동을 해서 이렇게 사회주의 경제 체제, 사회주의가 아니죠.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 이렇게 공산주의 경제 체제의 경제단인 그런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거기서 이 여자 은혜를 만납니다. 은혜는 발레리나예요. 발레리나인 글자가 왜 이래 또 발레리나인데 명준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위문 공연을 오게 되면서 이제 명준과 만나게 됩니다. 명준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준은 이 은혜를 사랑하게 되면서 다시 삶에 대한 어떤 의지라던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은혜는 발레리나로 성공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발레 강국 중 하나인 러시아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준은 또 삶의 의미가 하나 없어지게 됐죠.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졌고요. 이 명준은 북한군, 여기서는 인민군이라고 나오죠. 인민군 장교로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참전을 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유학 가서 헤어지게 됐던 은혜를 만나요. 은혜는 북한군 간호장교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는 다시 재회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은혜가 명준이의 아이를 가진 채로 낙동강 전투에서 폭격을 받아서 죽게 돼요. 그래서 명준은 이제 거기서 이제 명준은 또 포로가 되고요. 그 공습에서 포로가 되고 이제 포로 수용소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석방을 앞두고 이제 이 포로들에 대해서는 1대1 맞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포로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어느 곳으로 가겠는가. 그러니까 국적이 다르다면 자기 나라로 가면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똑같은 한 나라에서 이념 때문에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북으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선택하겠느냐. 남으로 가겠느냐. 민주주의를 선택하겠느냐. 그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실린 부분은 그 부분부터예요. 절정입니다. 한번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는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자, 방 안의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고, 그러면은 통로보다 조금 위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 이쪽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군민복을 입은 중국 공산당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5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그래서 이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왜 웃으면서 얘기할까요? 꼬셔야 되니까. 누구를? 명준을 회유하기 위한 태도입니다. 영업용 미소인 거죠. 그쵸? 꼬신다라는 것에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 회유입니다. 그래서 방 안의 생김새를 통로보다 높다, 왼쪽으로 들어서 오른쪽으로 빠지고 있다, 공간 묘사를 자세히 하고 있어요. 자,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고야, 잠시만.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자,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자, 뭐 할래? 뭐 해라는 거야? 선택을 강요하는 거야. 무슨 선택? 지금 뭐랑 뭐가 대립하고 있어? 공산군, 그 다음에 그러면은 포로교환을 공산군하고 유엔군이 할 거란 말이죠. 그쵸? 그것은 이념의 대립과 갈등 상황. 갈등이란 건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쵸? 갈등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죠. 누구에게? 명준에게. 중립국. 자, 중립국은요. 공산주의도 아니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개념이고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민주주의긴 한데 이 사회주의하고 대립하는 편은 아니었던 거니까 이들 중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어디 뭐 이때 당시 인도네시아라던가 유럽에서는 스위스라던가 뭐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곳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념의 차이로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얘기해요. 왜? 자, 이념의 차이 때문에 갈등했어요. 우리나라 남과 북이. 그래서 명주는 아버지도 월북하고 그래서 남쪽의 애인 은혜하고도 떨어져서 자기도 이상적인 사회를 찾아서 월북을 했고 거기서 사랑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도 6.25 전쟁 이런 이념의 대립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전사하고 그 뱃속에 있던 자기의 자식도 죽게 된 거죠. 굉장히 괴로워. 얘는 징글징글한 거야. 사회주의건 민주주의건. 그래서 중립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명준을 향해서 몸을 내밀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이 명준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그렇죠. 명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한다. 이런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골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자, 북측의 논리죠. 자, 뭐 자본주의 국가, 거기도 자본주의 국가야. 자본주의 국가의 뭐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한다. 뭐 하기 위한?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자, 그래서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 뭐 이런 자랑스러운 권리라는 건 뭐예요?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을 선택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죠. 자, 왜 포기하는 거예요? 중립국 명주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쵸? 그러자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장교가 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나앉는다는 것은 걔랑 체인지하는 거야. 자리 바꿔. 야야야, 내가 해볼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어. 자, 여기서부터. 자, 연금 법령, 참전 용사들을 위한 혜택 1. 자, 두 번째. 누구보다도 먼저 백수 탈출할 것이다. 혜택 두 번째. 그 다음에 존경받을 수 있어. 이게 혜택 세 번째. 자,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야, 환영받을 거야. 자, 여기서는 굉장히 어드밴테이지를 제시하면서 자, 북측의 논리입니다. 자,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북측의 논리. 두 번째. 여기 뭐야? 혜택을 제시하고 있죠. 북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근소근 상의를 한다. 야, 뭐라고 어떻게 해야지 쟤를 설득할 수 있을까? 자, 추가 제안 상의하는 거죠. 누구? 명준 설득하기 위한.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게임 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참선했던 거예요. 그쵸? 일체의 보복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하면서 동무는 하는데 말을 끊고 중립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북측의 논리 세 번째. 뭐가 제시됐습니까? 보복 안 하겠다. 보복은 없을 것이다. 자, 중립국. 중공군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짜증이 났겠죠. 그쵸? 자,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자, 그 이전까지도 어떻게?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 이렇게 되지? 살갑게 시작했어. 살갑게가 어떻게 변한 거야? 증오에 찬 눈초리로. 그치? 적대적인 자, 말도 이렇게 툭툭 내뱉는 겁니다. 왜? 설득 실패로 태도가 적대적으로 우리를 택하지 않으면 적이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들고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로 옮겨버렸다라는 게는 명준 설득 복입니다. 그쵸? 저는 계속 중립국 하고 있으니까.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이게 뭐예요? 중립국. 요 말만을 되풀이 되거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상상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을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그러면 이 반대 천막에서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명준이 자, 남한 측 설득자를 만나는 상황을 상상하는 거죠.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는, 자기가 거기 섰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있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요 밑에서부터 나오는 거는 명준이의 상상이에요. 실제 일이 아니라요. 자네 어디 출신인가? 무시했어. 서울이군. 뭐 서류에 써 있으니까요. 자,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 이런 말은 이 사람 이거 지금 남한 사람이 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럼 어디로 오라? 남한으로 오라.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아, 공감해. 라면서. 자,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과도기라는 거는 중간에 걸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일제강점기에서 겨우 벗어나가지고 이제 좀 살아볼까 하는데 민주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 이념의 대립으로,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6.25 전쟁이 터졌고 이제 이 전쟁이 휴전이 됐어. 그래서 그 이전까지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 남의 지배를 받던 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빈부격차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을 누가 부인합니까? 인정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과도기라는 거는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긴 하지만은 결국은 이거 극복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을 안다. 그래서 이것은 명준을 설득하려는 남측의 논리. 한계 갖고 설득하지는 않겠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가 있다. 자유를 강조하고 그게 쟤네보다 우리 낫지 않니? 쟤네보다 우리가 수준이 높아. 이념적 우위를 내세우는 거죠.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네
해봐서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말 딱 잘라서 중립국 이러고 있어. 북측 설득에도 중립국 했는데 남측 설득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벌써 남측 설득을 얘기하고 있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향만리 이국 아주 먼 중립국 타향만리 이국 땅 이거 뭐 명준이 가겠다는 중립국이에요. 중립국에 가겠다고 나서니 아니 같은 나라 사람으로 어떻게 안 말리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의 동포를 부탁받고 온 거, 그러니까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자 중립국. 자 명준이 중립국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북한도 가지 않겠다, 남한도 가지 않겠다잖아요. 둘 다 뭐 하기 때문에 아 내가 둘 다 겪어봤는데 둘 다 지긋지긋해. 그런 지긋지긋하다는 감정이 뭐냐면은 환멸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명준은 남한과 북한 어느 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지긋지긋해요. 환멸을 느낍니다. 환멸을 느끼는데 그러기에 아무것도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립국이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쵸? 자, 중립국. 자,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후 이 피폐한 사회를 복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같은 지식인이다. 그래서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릴 겁니까? 라고 명준을 설득하고 있어.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남측의 논리 두 번째입니다. 조국을 사랑하지 않나요? 조국에 호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인의 책임감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지식인의 책임감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쉽게 쓰여진 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지금 명준이 버리려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죠. 자, 종기가 났다고 말이죠. 종기는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난 병이 뭘까요? 지금 대한민국 무슨 사회? 과도기적 상태인. 자,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모순, 문제점들이죠. 빈부격차, 정치혼란, 이런 것들. 자, 종기가 났다고 말이죠.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거 이해해. 근데 네가 할 일이 많아라고 해서 여기서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남측의 논리 세 번째가 나오죠. 이번에 지식인의 사명. 당신은 나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춤꾸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들어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장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그냥 친구로서 얘기할게 라고 해서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자 쭉쭉 보세요. 조국을 재건할 일꾼이 돼달라.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쪽이 니를 위한 행복이란 걸 믿는다. 자,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다. 난 정말 네가 마음에 들었어.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동생처럼 여겨줬다는 얘기고, 만일 네가 남한에 오면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도와줄게. 어때? 하고 지금 여기서는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남측의, 글자 왜 이러네 정말, 남측의 논리. 네 번째, 이제는 개인적 감정에 호소하고 있죠. 자,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전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치듯 나직히 말한 것이다. 중립. 와, 정말 대단하다. 자,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얘 만만치 않네. 어떡하지?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쵸? 미군은 어깨를 주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미군은 왜 웃을까요? 그 상황이 웃겨서 웃을까? 아니죠. 이것은 그냥 자, 어깨를 주스른다는 거, 어깨 이렇게 으쓱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웃는다는 거는 야, 우리 포기하자는 거야. 명준을 설득하는 것을 뭐하죠?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웃겠지라고 했지 웃었다가 아니잖아. 이거 역시 뭐예요? 명준의 상상입니다. 나오는 문 앞에서, 자,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럼 이거는 이제 저 이거 했어요 하고 여러분 뭐 확인하고 사인하는 것처럼 자기도 이제 사인하는 거야.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자.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상이었습니다. 상상.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나오는 문 앞에서 여기는 이제 실제로 명준이가 겪은 거예요. 자, 서기 책상 위에 이름 적고 나왔고,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뒤로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도 명준이 웃었네요. 근데 눈물이 질끔질끔 나고 치매 걸려서 캑캑거리면서 계속 웃었다. 여기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중립국을 선택하고 나오면서 이제 웃은 거야. 자, 일단 여기의 웃음은 아까도 윤동주에서 뭐 자조적 태도 쌤 얘기했죠. 자조적 웃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잡하다 그랬죠. 통쾌하기도 하고요. 왜? 와, 내가 저놈들을 모두 물리쳐버리고 중립국을 선택했어. 하는 통쾌함도 있고, 근데 또 허무하기도 할 거예요. 허무하기도 함.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지금 살펴보면은 이거 어느 자리가 좋을까? 이거 웃음. 자, 명준의 웃음의 의미. 자, 중립국을 택했다는 거는, 자, 이 남측하고 북측이 명준이한테 강요를 했어요. 둘 중 하나만 택해라. 자, 거기에서 이제 저항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저걸 저항해서 중립국을 택했어 하는 통쾌함과 후련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왜 나는 정말 둘 다 싫은데 그 두 개 중에 한 개밖에 두 개 중에 선택하라고 할까? 아니, 이거 두 개 다 싫기 때문에 나는 중립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좀 우습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조적인 태도죠. 그다음에 좀 슬프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2대 올로기
중에서 하나만 자 선택하기를 강요하는 현실에 대해서 명주는 맞섰어요. 저항했죠. 저항하고 어디를 중립국을 택해하여 통쾌하고 후련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통쾌함도 있지만 씁쓸함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남한에서도 데이고 북한에서도 데이고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없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비애감, 슬픔과 사람도 느꼈을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결말 부분인데, 결말 부분에 또 일부가 좀 생략이 됐어요. 중간 생략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립국인 인도로 가는 배 타고르고. 자, 사실 이 위에 것까지는 뭐냐면요, 명준의 회상이에요. 회상이라는 거는 과거다, 그치? 과거가 먼저 얘기가 되는 시간적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고, 시간의 순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거스르죠, 그쵸? 과거가 먼저 나오고, 지금 이게 현재예요. 현재 이제 명준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여기 보면 전부 다 여기까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준이 상상을 그러니까 이 남한 측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상상을 한 거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북한군 장교하고 북한군 장교랑 같이 이제 대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상이긴 하지만 남측과의 지금 대화로 지금 여기 내용은 다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있는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명준의 상상이죠, 그쵸? 이제 탁으로해서 명준의 상상 또는 뭐 의식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 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그러니까 인서울 한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철학을 공부하는데, 그치? 자, 여자를 깔보진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색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그런 학문 연구에 그냥 지식인으로서 살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왜? 경멸은 매우 매우 싫어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만의 그러한 정치 형태들이, 정치적 혼란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을 느끼고 있죠.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은 알고 있다.
자, 부채꼴에서 다음에 부채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그쪽으로 점점 지금 명준이 진행하는 방향은 부채의 꼴의 안쪽입니다. 그쵸? 안쪽으로 더 좁은 길로 가고 있어요. 자,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높은 조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산으로 둘러싸인 바다에 접한 그런 평평한 땅이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혜에게 말하고 있다. 윤혜는 남쪽 애인이야. 그러니까 윤혜랑 사귀던 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혜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하면서 이제 그런 윤혜랑 지냈던 거 플러스 이제 북한으로 밀항하던 때 고기 썩는 냄새가 막 진동하는 그런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 유토피아는 이상향이죠. 그쵸? 아주 내가 바라는 공간,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북한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북한으로 밀항 하던 때를 회상합니다. 자, 꼴호주, 조선인 꼴호주 숙소. 여기서는 이제 소련의 집단 농장이라고 했죠. 꼴호주 숙소에서 사에서 불타는 저녁노을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자,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서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 구겨진 바바리 코트,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 뭔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북한의 모습에 뭐였어? 실망했다는 거죠. 남한에서도 남한 정치도 경멸하고 북한에서도 실망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명준은 뭐 어디를 택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중립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빛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도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자,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꿈의 모습이 구름의 꿈이 다르지 않나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자리에 서 있다. 이거 이따가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삶의 광장은, 자, 이 사북자리인 곳은 좁아지다 못해 이제 한 점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없는 거죠. 현재 명준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중립국이죠.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완전히 이제까지의 자기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겠다. 야, 성격을 골라 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어디로 가면? 중립국으로 가면. 그러면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한 가지만 없었다면 모든 게 잘 될 건데 뭐야? 이 한 가지라는 거는 2마리 새들이에요. 나 중립국 가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마음 먹고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지금 2마리 새들을 인식했어요. 자, 이 2마리 새들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은혜하고 태어나지 못한 아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 이게 무덤 속에서 몸을 풀었다는 거는 죽고 나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이 자기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기가 무덤 속에서 태어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는 태어나지 못했던 아기가, 자,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모둠과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로 빛이 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을.
이것이 없었으면은 중립국 가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얘네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 돌아서서 마스트는 배에 이렇게 중심에 서 있는 요 기둥입니다. 마스트를 올려다 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이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주는 처음 알아본다. 자, 이 새 둘은 누구를 의미해요? 명주는 애인인 은혜와 그 둘의 아기를 의미하죠. 그쵸? 자,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 자, 이게 어디라고요? 바다라고요. 바다. 그러면 여기는 명준도 있고, 명준이 사랑했던 은혜도 있고, 그 둘의 아이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자, 행복이죠. 왜? 사랑과 자유가 있는 공간이라는 거야. 여기는 북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남한도 아니고, 진짜 명준이 꿈꾸던 이상향이죠. 그게 뭐라고? 바다라고. 야, 그럼 여기서 영주는 그거 결국 어디로 가겠니? 바다로 뛰어든다는 거는 자살이겠죠. 자, 부채꼴 4부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자, 푸른 광장, 여기에 푸른 광장의 의미. 자, 그럼 이게 사실은 이게 명준이 꿈꾸던 이상향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던 푸른 광장인데요. 푸른 광장이란 것은 그러면은 사랑과 자유가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 뭐가 없는 게 아니라 명준이 북한하고 남한에서 각각 찾고자 했던 거 뭐예요? 개인적 삶과 공공의 삶이라는 거는 뭐 사회적 개인의 반대 적점이 있는 거 사회적인 삶이 뭐 하는 거 공존하는, 그래서 대립도 없는 그런 공간, 공존하는 이상향, 거기 플러스 뭐까지 있어? 사랑하고 자유까지 있는 공간이다. 푸른 광장의 의미는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홀려있음을 깨닫는다. 자,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하고 피하려고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을 씌었던 게 틀림없다.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거야. 이 새 두 마리에 대해서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굉장히 자유롭죠. 그쵸? 무덤을 이기고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그 두 여자들이, 딸과 애인. 손짓에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었다. 자, 거울이란 건 결국 바다예요. 바닷물에 자, 그래서 왜 마음을 정했어? 이건 여기 날개 그대로입니다. 명준이 자,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명준이죠. 그쵸? 그 명준이 은혜와 딸이
알고 있는 공간에 몸을 던질 것을 결심한다. 자, 밤중. 벌써 이제 뛰어든 거예요.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시계를 보았다. 마카오에 닿자면 아직 일렀다. 무슨 일이야? 석방자 한 사람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이게 명준이겠죠. 명준 사살이 제3자 이 선원이죠. 그쵸? 자, 제3자의 말을 통해서 간접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 지금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서 인원을 파악해봤는데 없어요. 누가? 미스터리 이명준. 이튿날 뭔가 굉장히 그 명준의 그런 자살이라는 그 사실을 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죠. 그쵸? 이튿날 타고르고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명준이죠. 그쵸? 물체처럼 빼곡하게 들어찬 남주궁국 바다의 훈김. 그러니까 바다에 낀 해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면 미끄러져 간다.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실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명준이가 상상한 거죠. 명준의 그런 의식, 그런 은혜하고, 그러니까 저 푸른 바다가 내가 찾던 푸른 광장이고 그 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자유와 사랑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명준의 의식이 투영된 사물입니다. 투사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이 아닌 거죠. 명준의 상상 속에서 있었던 거죠. 자,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자,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걸로 이어갈게요. 너무 길어서 일단 끊겠습니다.